전에 국회에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무슨 인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조방훈 선생님 유족도 아니고 사실 특별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냥 팬으로서 팬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정리가 됐고 그걸로 몇 번 강의도 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MBN의 윤범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봉암 선생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양력을 좀 소개하면 이 1898년에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20세기가 되기 직전에 태어나신 거죠. 1800년대생입니다. 근데 이 태어난 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 태어난 시기에 의해서 되게 역사가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승만이 제일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장유유서.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에 참가했죠. 죽산 선생은 대표적인 3.1운동 세대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세대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63세대니 무슨 뭐 87년 6월항쟁 세대니 뭐 촛불 세대니 뭐 여러분 같으면 응원봉 세대 뭐 이렇게 붙이겠죠. 근데 이제 죽산 선생은 생각해 보세요. 1898년에 태어났으니까 1919년 3.1운동 때 몇 살이에요? 한 20살, 21살 이쯤 된 거죠. 딱 피 끓는 청년으로서 운동하기 좋은 나이인 거죠. 세상에 뛰어들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달려들기 딱 좋은 나이에 3.1운동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3.1운동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책에 보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조선공산당을 또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 중국공산당까지 가입을 합니다. 공산당 이제 그 트리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에요. 그야말로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공산당이랑 공산당은 다 가입했어요. 그때 조선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공산당은 아마 일본 공산당 빼고는 다 가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6년에 해방 이후에 박헌영을 공개 비판을 하면서 공산당과 절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되고 국회 부의장이 되고 이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6년, 52년에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59년에 사형 집행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이죠. 7월 31일인가 7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돌아가신 날이. 그러니까 얼마 전이 기일이었죠. 그래서 아마 망우리에 있는 죽산 선생님 묘소에서 추모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이 3.1운동을 경험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재헌 후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독립운동 경력을 적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거의 다 3.1운동을 적었어요. 다 3.1운동에 참여해서 정치적 의식이 각성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혹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이 이제 윤석열 탄핵 응원봉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 이게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강화도에서 완전히 이제 시골 촌놈으로 살던 그 조봉암이라는 소년이 이제 사회주의자로 각성하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었던 겁니다. 자, 4.19 세대는 대부분 리버럴이 됐죠. 4.19 세대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386 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6월항쟁 세대. 6월항쟁 세대는 되게 민족주의자가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6월항쟁 세대를 대표하는 게 이른바 전대협이라고 하는 통일운동 흐름이죠. 근데 3.1운동 세대는 특이하게도 대부분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럼 3.1운동 세대는 왜 사회주의자가 됐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1917년에 1919년이 3.1운동이잖아요. 1917년 2년 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던 엄청나게 큰 러시아라는 대국이 갑자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민족대표 33인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한용운 선생도 있고 투항주의. 왜냐면 아시죠? 이게 딱 발표만 하고 바로 경찰서에 자수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제 투항을 했고 비폭력 운동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민족주의자들이 했던 주된 독립운동이라는 게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조선 물품,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아니면 밀립대학 건설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대학교를 만들어 보자.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중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게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일제시대에는 안 됐어요. 일제시대에는 안 됐고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됐지. 근데 이런 운동들이 다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저 민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저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저렇게 개량주의적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느 천년의 독립을 이루겠느냐. 왜냐면 젊은이였기 때문에 20살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직 살 날이 많았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독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과격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주의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봉암 선생은 강화도에서 태어났지만 원래는 군청에서 사환으로 일했다고 해요. 사환이라는 게 우리 치면 인턴이죠. 제대로 된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이제 구청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에 일하는 인턴 같은 거였던 거야. 그래서 일하다가 직원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됐는데 주산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을 잘하는 청년이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일본인 직원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뭐 그럴 만하겠죠. 그 당시 동사무소라는 거 다 일본이 운영하는 거였으니까 일본 직원하고 뭐 일하다 보면 뭐 민족감정 뭐 이런 게 있었겠죠. 투닥투닥 싸우다 보니까 또 일방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하게 갑질을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막 징계당하고 막 그랬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혈기로 화가 나니까 때려친 거예요. 때려치고 나와서 그럼 이제 동네에 그 당시 교회가 강화도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 일을 봐주면서 이른바 교회 오빠, 우리 원조 교회 오빠, 교회 일을 봐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알다시피 3.1운동은 종교단체들이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활동이 다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민족대표라는 건 다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천도교 대표 이런 분들이었죠. 그리고 천도교 대표의 손병희 선생이 그 대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당연히 그 죽산 선생이 일했던 그 교회도 3.1운동의 중심이 됐던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3.1운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실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전단지도 뿌리고 사람들도 모아서 뭐 인솔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걸 하니까 이제 당연히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젊은이니까 또 때리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겠죠. 자,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경찰한테, 그 일본 순사한테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인식으로 거듭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찌어찌 취업이나 해볼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던 청년에서 3.1운동을 거치면서 완전히 마인드가 독립운동가 마인드로 거듭나게 돼요. 이게 이제 한 20살 때니까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쓴 나중에 이제 대선 나오실 때인가요? 자기가 쓴 나의 뭐 살아온 길 이런 책, 그 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나를 고문한 그 일본 순사가 나한테는 선생이다. 그분 덕분에, 그 양반들 덕분에 내가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골 청년이었던 조봉암이 세계사의 최전선으로, 세계사의 최첨단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조봉암의 인생은 거의 조봉암의 모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단순히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화도뿐만 아니라 서울로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거의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세계사의 지평을 다 이렇게 도는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적인 세계인으로서 코스모폴리탄 활동가로서 살게 됩니다. 그 일본 유학을 가게 되죠. 일본 유학을 간 게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이제 배움을 각성하는 계기가 된 건데, 요건 이제 그 당시에 그 풍도회, 뭐 북풍회, 뭐 좀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일본 경찰한테 고문당하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무작정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촌 김성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설산 장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래 부잣집이었고 혹은 부잣집의 후원을 받아서 바로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 이 와세다 대학교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와세다 대학교로 유학 갔어요. 와세다 대학이 거의 뭐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죽사는 와세다로 못 갔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완전 시골 깡쳐는 무작정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과 달리 조봉암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엿장수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본에서 먼저 막노동을 해가지고 엿장수를 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학, 일본에서도 고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일본의 주호대, 주호대라는 게 우리로 치면 중앙대예요. 한국에도 중앙대가 있죠. 일본 주호대라고 하는 대학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정경학부로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정치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배우러 들어간 거지. 근데 하지만 그 당시 대학도 그렇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지만 뭐 수업을 듣는 것보다 책 읽는 게 주로 일이었어요. 주로 일본어 책을 읽었겠죠.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학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신 유행하던 학설이었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막 이런 걸 막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급진 사상을 이렇게 체화한 인물이 됩니다.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당시에 천황 암살 미수 사건으로 아주 유명했던 박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정부주의자가 있었어요. 박열이란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이재훈 씨가 박열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와이프인 그 후미코 여사도 나오고 그러죠. 그 유명한 박열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흑도회라고, 이름 자체가 흑도회가 뭐야, 흑도회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이, 20살, 21살 어린 애들이 만든 단체니까 이름도 약간 그렇게 좀 유치하게 지은 거지. 흑도회, 뭐 보면 북풍회, 뭐 다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흑도회, 풍외회, 흑우회, 북성회, 뭐 이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청년들이 만든 단체라 이름이 약간 좀 웃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조봉암은 이런 그 박열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는 했지만 자기가 조봉암 좀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총 들고 뛰어드는 뭐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박열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조봉암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일본 놈들 몇 명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냐? 이슈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슈를 만들어서 조선인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깨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다고 독립이 되겠느냐? 뭔가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체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결국 사회주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러시아가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런 거대한 국가 권력을 가진 러시아의 이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박열 같은 무정부주의자들과 좀 거리를 두고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를 가진 볼셰비즘, 사회주의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의 주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볼셰비즘을 자기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조봉암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독립운동하는 청년들은 이게 주류였어요.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메인스트림이야. 그 당시 독립운동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도쿄 생활, 1년 정도는 엿장수에서 돈 모았고 1년 정도는 중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마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좀 습득을 한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조선공산당의 대표로 베르누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열린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전국의 사회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을 모아는 그런 행사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라는 분이 아마 그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그랬는지 어쨌든 러시아의 공산당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봉암의 인생이 쫙 세계사의 지평 속으로 빨려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좀 안 알려졌지만 좀 재밌는 얘기가 조봉암 선생의 첫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젊은 나이니까 20대 청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만 하죠.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김조희 여사라고 여기 조봉암 선생이 있고 옆에 계신 분은 김조희 여사라고 해서 그 정실 부인이에요. 원래 실제로 결혼했던 분. 그러니까 김조희 여사도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고 거의 뭐 허정수, 김조희 뭐 누구 해가지고 한 3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데 여성 독립운동가.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 독립운동가로 추서도 되고 막 그러셨죠. 이분은 정식으로 결혼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공산당 대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또 검거를 피해갖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게 됐어요. 부부가 흩어져 있는 와중에 약간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좀 소원해졌고,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거의 결혼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정도로 완전히 떨어져 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이게 이제 이 중국에서 독립운동 시기에 이른바 김이옥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조봉암을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조봉암의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유명한 스캔들이에요. 뭐냐면 김이옥 씨는 조봉암 선생이 김조희 여사와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조봉암의 첫사랑으로 3.1운동 당시에, 아까 3.1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오빠였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첫사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스토리가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봉암은 그 동네가 찢어지게 가난한 촌놈이에요. 동네 건달 수준인 거잖아요. 직업도 없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고 나와갖고 백수고. 근데 김이옥은 동네 유지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겠어요? 제대로 연결이 됐겠어요? 신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상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못하고 이제 김이옥은 조봉암을 사랑했지만 결혼을 못했고, 조봉암은 일본으로 무작정 유학을 떠났고, 김이옥은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서울로 보내서 이제 신여성 만든다고 서울 경기여고, 그리고 이화여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최고 엘리트 여성이 된 거야. 이화여전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는 결핵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결핵이라는 병이 걸리면 죽는 병이야.
요즘은 약 먹으면 다 나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김희옥이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도 그냥 툭 하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랑했던 봉암이 오빠, 우리 조봉암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물어가지고 조봉암 요즘 어딨어? 봉암이 오빠 요즘 어딨어? 이렇게 물어가지고 상해에 있대. 그러니까 러시아 갔다가 상해로 와서 독립운동, 상해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공산당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상해에 있다면 난 상해로 갈래. 그 결핵 걸린 몸으로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상해로 건너간 거예요. 김희옥 여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해에서 조봉암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조희 여사와는 별거 상태였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김희옥 여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또 거절할 수 없잖아요. 폐결핵 걸리고 좀 있으면 죽는다는데 첫사랑이 찾아왔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신분상의 차이도 있었는데 자기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매몰차게 막 야 나는 이미 결혼했어. 너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다 죽을 걸 아마 배에서.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독립운동가 신분이었으니까 뭐 결혼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사실상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이때 따님인 조호정 여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호정 여사는 김희옥 여사의 딸입니다. 김조희 여사의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김희옥 여사가 조호정 여사를 낳은 겁니다. 이때 유일한 자녀가 이때 출산이 된 거죠. 놀랍게도 결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결핵이 도로 나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또 해. 그래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조봉암을 둬서 공산당원이 돼요. 같이 공산당원이 돼서 같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김희옥 여사도. 그러면서 상해에서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 활동을 뭐 같이 교육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정보전달 같은 것도 해주고 뭐 그랬겠죠. 그 둘이 같이 독립운동가로 또 잘 살았어. 몇 년을.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박헌영파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야 이게 부르주아적 작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여자친구 이런 거 없고 그냥 혼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의열도 안 되고 언제 갑자기 자폭 테러하고 죽는 거잖아요.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다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데 넌 뭔데 전처도 있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뭐 이런 배가 아픈 거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르주아적 작태였다고 비난을 받았고 또 불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불륜인 거잖아요. 조광지처가 있는데 딴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덕성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박헌영파에 의해서 조봉암이 엄청난 견제를 받게 돼요. 그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할 때 그 박헌영 동지에게 그 편지에서 해명을 했죠. 그러면 당원을 버리고 당원은 김조희 여사고 비당원과 결혼했다는 것. 그러니까 김희옥 여사는 당시 비당원이었으니까 그거는 설명하기 싫고 죄로 아오. 그러니까 자기 죄라 인정한다. 죄로 아오. 그러나 그 여자도 좋은 당원이 되어 중국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김희옥 여사도 나중에 공산당이 돼가지고 같이 중국 안에서 독립운동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사실관계 다 인정하고 또 당당하게 이렇게 소명합니다. 그럼 뭐 내가 잘못이면 뭐 처벌받겠다. 자, 그리고 나서 김희옥 여사는 그리고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조봉암 선생이 체포되잖아요. 결국에 일제의해서 체포되고 신의주, 그 추운 북한에 있는 신의주로 끌려가서 신의주에서 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때 손가락 2개인가 3개 잘라지고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은 그 신의주에서도 굉장히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수로 잘하셔가지고 그 감옥에 갈 때와 나올 때 체중이 1kg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왜냐면 되게 감옥에 가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이러니까 체중이 확 줄거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 가서 밥이 부실하니까 자꾸 과자 차입해갖고 먹어갖고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서 이제 이호 여사가 아니 이래갖고 누가 고생한 줄 알겠냐고 막 핀잔도 주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조봉암 선생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갖고 감옥에서도 그 손가락 잘라진 것만 빼면 아주 이렇게 일관되게 체중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신의주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김희옥 여사는 또다시 별거를 하게 되니까 김희옥 여사는 이제 어린 딸 조호정 여사를 데리고 강화도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조봉암과 같이 안 사니까 또 폐결핵이 도진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건강이 좋아졌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결국 사망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봉암 선생이 돌아오는 걸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거죠. 원래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조우정 여사만 혼자 가족들, 친척 집에 맡겨져 있다가 나중에 조봉암 선생이 해방되고 돌아와서 조우정 여사를 이제 챙기게 되고, 거두게 되고, 김조희 여사가 놀랍게도 해방 이후에 다시 도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조봉암 선생 다시 만나.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잖아요. 다시 살아.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김조희 여사랑 다시 살면서 김조희 여사가 조우정 여사를 딸로 키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 때 김조희 여사가 북한에 납북이 돼버리죠. 사회주의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사를 몰라요. 북한에서 돌아 계셨겠죠 아마.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6.25 때 우리가 한번 평양을 수복하잖아요.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그때 조봉암 선생이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그 김조희 여사 찾으려고 막 전단지 갖고 다니면서 평양을 엄청 돌았다는 거예요. 김조희 씨 어디 아는 사람 없냐고 엄청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아서 그 이후에 조봉암 선생은 평생 그냥 싱글로, 그 다음에 50년대 10년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싱글로 살다가 이제 사형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조우정 여사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죠. 조우정 여사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독립운동을 마무리하고, 그 중간에 그 신의주 감옥에 체포되고 나서 나오고 나서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탄압이 정말 극악하게,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뭔가 국내에서 이름 좀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로 몰리는, 그러니까 친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막 잡아가서 고문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그 이른바 민족주의자들, 우리가 아는 인천 김성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친일로 가게 되는 게 엄청난 강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일을 안 하려면 그냥 입도 뻥끗 안 나고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수밖에 없었어. 경성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명함 좀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친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봉암 선생은 아예 그냥 아무 활동을 안 해요. 아무 활동을 안 하고 강화도로 내려가서 무슨 정미소 사업 같은 거, 이렇게 강화도에 아는 지인들, 워낙 이제 또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지인들 도움을 받아갖고 뭐 정미소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냥 겨우 이렇게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정도로, 요때도 뭐 돈을 엄청 벌었다는 등 막 그런 공격을 나중에 받게 되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조봉암 선생이 그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그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가 이제 완전히 그 끝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싹 다 잡아들인 거야. 예비검속에 잡혀갖고 서대문영무소에 잡혀가 있습니다. 서대문영무소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서대문영무소 문을 열고 조봉암 선생을 딱 보고 와락 안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이 서대문영무소 열어줘라 라고 이제 딱 협상을 그 총독부랑 하고 문 딱 열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조봉암 선생이 있어요. 이거 죽산 이러면서 반가워갖고 안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풀려 나왔는데, 또 놀랍게도 조봉암 선생은 바로 또 뭐 해방 이렇게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거에 합류하지 않고 다시 강화도로 돌아갑니다. 강화도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활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해방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그 석방 이후에 독립운동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뭐 새 나라 만드는데 뭐 정치하겠다고 나서느냐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공산당이 다시 수면 위에 등장했고 막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내부에서 조봉암의 어떤 평생의, 처음엔 원래 동지였는데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 조봉암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조봉암이 다시 등장해서 뭐 할까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이유들, 뭐 김희옥 스캔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돈 유용한 일도 좀 있었고, 왜냐면 항해에서 독립운동 할 때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 활동가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조봉암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근데 너는 잘했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면서 박헌영을 비판하는 그런 편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946년 해방되고 1년쯤 지났죠. 5월 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당시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4개 언론,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서울에서 나오는 4개 언론에 이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 나오는 편지가, 조봉암의 편지가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쫙 알려지면서 그래, 일제시대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공산당 활동하던, 근데 박헌영하고 싸운다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조봉암이 당시 미군정 시절이잖아요. 미군 방첩대가 일제시대에 뭐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뭐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미군 방첩대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편지, 이걸 이제 박헌영한테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 편지가 압수가 된 거야. 미군에 의해서. 미군정이 압수가 됐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해서 그냥 참고 자리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고 해서 돌려주겠거니 했는데,
그 압수한 자료를 언론에 싹 흘린 거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분열시키려고 한 거지. 이거 좋은 거리가 생긴 거죠. 이 거물 공산당 둘이 싸우네? 이러면서 이제 분열시키려고 이걸 언론에 딱 흘려서 요게 이제 쫙 필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봉암 선생이 이 편지에서 보면 박헌영 너는 뭘 잘했냐. 너 너무 지나치게 좌경적으로. 그 당시에 박헌영은 뭐냐면 미군정도 부정하고 완전히 이렇게 미군정과 거의 이렇게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파업이나 폭동을 선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 게 지나치게 좌경 노선 아니냐. 지금은 일단 나라를 세우는 게 우선인데 자꾸 그렇게 혼란만 일으키느냐. 그리고 인사도 너무 네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박헌영파만 너무 이렇게 주요 보직에 놓고 무원칙하게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좀 중앙파, 이게 박헌영파가 아닌 반중앙파에 대해서도 일종의 좀 포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헌영을 비판한 내용이 신문에 쫙 보도가 되면서 아주 유명한 조봉암, 다시 조봉암과 박헌영이 다시 언론에서 유명하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 4가지, 아까 말한 공금 유용 사건, 김희옥 사건, 상해에서 강도 사건, 뭐 7억 후 부자로 살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반성하고 자기는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안 나오게. 그리고 나서 1946년 한 달쯤 지났죠. 6월 23일에 인천 이 동네겠죠. 이 좌우이 같이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 몽양 여운형 측에서 주최한 집회가 있었어요. 몽양 선생이 또 워낙 연설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운형도 있고 그 유명한 밀양 사람 김원봉, 약산 김원봉도 이때 같이 연설을 했다는 거야. 인천에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봉암이 나는 더 이상 공산당 안 한다. 나는 공산당에서 전향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가 이 집회장에서 현장에서 막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연설 듣다 말고 막 갑자기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양 선생 측에서 특히 이제 그 인민당, 몽양 선생이 근로인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인민당계에서는 죽산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했어요. 배신자로 보고 저 녀석 말이야 우리 집회 방해하고 이 집회 장소를 자기 자기 개인 신상 알리는 그걸로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향서에 보면 죽산 선생이 주장한 건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아무리 봐도 공산당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미 스탈린 시절이에요. 조봉암이 처음에 볼셰비즘을 받아들였을 때는 레닌 시절이었어요. 레닌이나 트로츠키의 어떤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건전하고 보편적인 사회혁명 이념이었는데 스탈린으로 넘어가면서 2차 대전 때 이미 스탈린이 집권하고 엄청나게 숙청하고 트로츠키 도끼로 쳐 죽이고 그건 좀 이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다 봤단 말이야. 전 세계가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건 아닌 것 같다. 스탈린 하는 거 보니까 볼셰비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이미 한 20년 지났고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아닌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조선인들은 내가 와서 보니까 조선인들은 공산당 되기 싫어한다. 공산당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아메리카를 비롯한 연합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해방시켜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진보당가 여러분 가사 들어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그리고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은 굉장히 리버럴한 정당이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되게 리버럴한 정당이었어요. 그러면서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돼야 되고 노동계급의 독재 그리고 자본계급의 전제 이 2가지를 모두 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게 조봉암이 전향서에서 밝힌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봉암의 이념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어쨌든 너무 급작스럽고 돌출적인 전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좌익 내에서는 완전 배신자. 이놈 봐라. 완전히 배신자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박헌영뿐만 아니라 여운형계 안에서도 일종의 배신자로 찍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또 참 역설적인데 좌익 내에서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엄혹한 죽음의 문턱이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해방공과국 6.25 때. 이 때문에 여운형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조봉암을 껴주지 못하게 되고 좌익 분열을 위한 그래서 이제 당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연구자들은 아마 이게 그때 미군정에 체포됐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군정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미군정의 공작이 있었던 게 아닌가, 미군정과 협의하에 한 게 아닌가라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추정을 해요. 그 당시에 봤을 때 미군정의 정책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재헌회 선거가 하게 되니까 이미 48년으로 오면 47년에 몽양 여운형 선생님 암살돼서 돌아가시죠.
이미 좌우 합작을 통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같이 연합해서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 이후예요. 48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몽양이 없는 상황에서는 좌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가 몽양 선생이었기 때문에 몽양 선생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한에서 좌익이 그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심지어 우익인 한독당 김구 선생마저도 이 재헌후의 선거를 거부하죠. 재헌후의 선거는 단독 선거고 남한만의 나라를,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35년간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반쪽짜리 나라를 만드느냐라고 김구 선생마저도 재헌후의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김구 선생은 국회의원 안 됐지만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돼가지고 재헌후의 선거 초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하고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등록 안 했는데 그냥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라 김구 선생도 몇 표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한독당 계열, 인민당뿐만 아니라 한독당 계열까지 다 보이콧했는데 이때 조봉암 선생은 재헌후의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여기서 갈린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선택이 갈린 거예요. 김구 여운형 계열과 조봉암의 선택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런 혼란을 겪고 나니까 이거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이제 50총선거가 열렸고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런 낙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그 당시엔 거의 다 무소속, 정당이 없었으니까 거의 다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김석기라는 사람이었는데, 김석기 지금 국회의원 있지 않나요? 김석기. 지금 경찰청장 출신 국회의원 김석기인데, 그러니까 김석기라는 후보를 2,000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다고 해요. 아마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해방 전부터 계속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도 서울보다는 인천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앙에 자꾸 신문에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슈가 자꾸 됐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래도 인천이 나은 인물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헌후의 소장파 중에서 이 죽산 조봉암 그리고 김약수 요 두 명이 공산당에서 전향하신 분들이죠. 그 공산당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김약수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조봉암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헌후의 선거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몽양, 백범 이런 거물급들이 재헌후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소장파고 굉장히 어떤 그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인지도도 꽤 있고. 거기다가 나이도 정치하기 딱 좋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딱 그 나이가 된 거야. 딱 내 나이지.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뭔가 활동하기 좋은, 아주 머리도 좋고 활동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럴 때죠. 그래서 조봉암, 재헌후에서 조봉암이 대통령 중심, 처음엔 조봉암 선생은 대통령 중심 반대했어요.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이 독재하려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했고,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 선전포고권, 군 통수권, 국무위원 임면권, 사형 감형권, 그러니까 사면권이죠. 그다음 계엄 선포권, 윤석열, 국회 결의 재심 요구권 등 거부권, 이런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 권한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하다. 실제로 이런 걸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중심제 반대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김약수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는 농지개혁, 친일파 청산, 외국군 철수 이런 걸 주장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근데 이제 알다시피 40년대 후반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재헌후에 이제 좌익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공안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북한의 프락치다, 공산당 프락치다라고 가지고 한꺼번에 몇십 명을 일망타진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싹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가둬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조봉암 선생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소장파 중에서. 왜냐하면 조봉암은 놀랍게도 처음에 대통령제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어떤 이렇게 파격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을 프락치라고 잡아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이었던 김약수 이런 사람들이 싹 잡혀 들어가는데 조봉암만 또 이렇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조봉암 선생의 인생을 보면 진짜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고 나서 조봉암은 뭘 했느냐. 사실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요즘 많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보수 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조명을 하는 거고. 이게 보면 이승만이 그럼 조봉암을 왜 임명했을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거리고 파격이었는데, 첫째, 한민당 견제용이다. 당시 이승만의 견제 세력은 한민당이었어요. 인촌 김성수를 비롯한 그 한민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자꾸 끊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한민당이 이어져서 지금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민당은 처음에는 이승만과 같이 권력을 쥐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딱 대통령 되고 나서 한민당을 팽시켜버리죠.
그리고 자기 직계로 다 임명을 해버리고 한민당 사람들을 좀 장관이 전혀 한 명밖에 임명 안 해주고 다 내쫓았어요. 원래 인천 선생을 국무총리 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총리를, 근데 총리는 그래도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되니까 총리 임명을 하려고 했더니 한민당 부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안 되니까 그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무소속파, 아까 말한 김학수 무소속 계열과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레버리지로 조봉암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버럴한 미군 정측이 야 그래도 조봉암 임명해. 아까 미군 정은 조봉암과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군 정측이 약간 조봉암 임명하라고 이승만을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들을 특히 경찰에서 사실 재헌의회나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별로 없었어요. 노골적인 친일파는 별로 없었는데 경찰이나 그런 실무자들의 친일파를 많이 재고용한 거지. 그러면서 그게 눈에 많이, 국민들이 보기엔 걔들이 눈에 띄니까 친일파 정부라는 욕을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이 친일파 정부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본과 또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조봉암을,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장관에 임명하면 아 이거 봐라,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선전하기 좋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봉암을 임명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이승만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농림부 장관에서 그럼 뭘 했냐? 사실 조봉암 선생은 농림부 장관의 일은 굉장히 짧았어요.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조봉암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큰 업적을 뭐 꼭지를 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시작을 했죠. 뭐냐면 농지국을 만들었어요. 농지국을 만들어서 당시에 강씨 성을 가진 2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2명을 영입해가지고 농지개혁 법안을,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정부가 법안을 내고 국회가 통과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또 농촌 지도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 다니면 농협 많이 보이잖아요. 그 농협이 사실은 조봉암 선생이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직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조직을 해야 그 조직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독재로부터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봉암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협을 만드는 작업과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작업. 그 두 가지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국가를 만드는 기본적인 설계를 다 조봉암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25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농지개혁이 안 됐으면 북한은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당시 한국 농민들은 다 북한 편 들었을 거예요. 이거 땅 준다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조봉암이 시작한 농지개혁이 딱 1950년 초에, 그러니까 6.25 터지기 직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이렇게 농지개혁 절차가 끝나갖고 다 이렇게 지주들한테 뭐 채무 같은 걸, 국채 같은 걸 사게 했죠. 그리고 땅 받고 국채 같은 걸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작농들한테 나눠줘서 한 자기가 원래 버는 거에 한 30% 정도만 한 5년 정도 되면 자기 땅이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해서 딱 자연농으로 바꿔줍니다. 전 국민을. 그러면서 이 정부가 우리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6.25가 터지니까 아니 이제 겨우 내 땅 생겼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학도병으로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 입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개혁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6.25를 이겨낼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또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몰락한 지주들이 그 돈을 받았잖아요. 국가로부터 채권을 받았잖아요. 물론 6.25 때 휴지족 같은 것도 많지만 그 지주들에게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지개혁이 되면서 자영농들이 자기 땅이 생기고 소 한 마리라도 있고 이러니까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해가지고 땅 팔고 소 팔아서 애를 대학을 보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일꾼들이 대학에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농지개혁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게 이제 조봉암 선생의 큰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고, 이건 이제 본인이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취임 6개월 만에 또 공급 유용 사건으로 또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뭔가 안 갖춰진 시절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양곡 매입 자금 중에 일부를,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해가지고 나눠주는 워낙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 매입 자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농림부 장관의 관사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관사 수리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관사라는 게 완전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허름한 집을 일제시대에 뭐 누가 쓰던 집을 줬는데 들어가 살리는데 뭐 집문을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안에 있는 자금 중 일부를 쓴 거예요. 근데 조봉암 선생은 지금으로 치면 적극 행정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자기 요령껏 쓰는 스타일, 요령껏 일을 하는 스타일이지, 야, 그거 나중에 걸릴까봐, 아유, 나중에 뭐 감사당할까봐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펴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의표명을 했어요. 사의표명을 하면서도 건국조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 이게 이제 상해 시절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권한이 생기면 일단 하고 보자.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일단 하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의 행정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6개월 만에 물러나긴 했지만, 물러났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장관한 거잖아요. 다시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정부가 발의한 그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자기가 또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 법안을 다시 또 심의해가지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조봉암 선생뿐만 아니라 놀라운 점은 인촌 김성수는 당시 한민당의 리더였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거든요. 최고 지주야. 그 인촌 어디였더라? 그 전라도에 그 문 밖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자기네 집 땅인 그런 최고 지주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촌 김성수가 농지개혁을 받아들입니다. 농지개혁을 수용해서 한민당도 동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농 국가가 됐고 나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촌 김성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친일파라고 해서 막판에 친일한 건 사실이지만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은 하나의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그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그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이거 조봉암 선생님만 해도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되게 놀랄거리가 많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봐야지. 자,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봉암이라고 하는 스타 정치인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 출신이었던 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엄청난 파격 인사로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극우 반공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이 아니 어떻게 좌익 출신을 발탁하냐 깜짝 발탁해서 큰 논란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949년에 1년 뒤에 재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됐고 1950년 초에 아예 완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6.25를 막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고, 여기에 호남의 대주주였던 인촌 김성수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김성수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절대 통과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회의 다수는 한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수가 동의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실시가 됐고, 그래서 한국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주계급은 몰락하고 평등한 자영농 사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처럼 이런 농지개혁을 그때 성공한 나라들만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 농지개혁 실패한 필리핀, 동남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때 그 지주계급이 100년 넘게 집권하면서 우리가 아는 마르코스니 뭐니 그런 필리핀의 유명한 정치인들 다 그 지주계급 출신들이에요. 한 10개 정도의 지주계급이 자기들끼리 정치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지주 귀족 사회가 되어 있죠. 지금도. 그래서 필리핀 같은 동남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선진국이 못 되고 계속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이러는 이유가 그때 농지개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미국이 직접 농지개혁을 해줬고, 일본, 대만, 뭐 이런, 홍콩, 이런 나라들, 이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이때 농지개혁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농지를 준 장관이잖아.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를 바탕으로 이략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농지개혁을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농민들이 그때는 여촌야도라 그래서 촌에서 여당을 지지했단 말이야. 그럼 촌에서 왜 여당을 지지했을까? 농민들이 우리한테 땅을 준 건 그래도 이승만 박사 아니냐라고 해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거고, 그거에 같이 참여했던 조봉암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조봉암이 라이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그래서 첫 직선제가 52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간선제였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도저히 국회랑 관계가 윤석열 같은 거야. 국회랑 관계가 완전 파탄나니까 도저히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바꿔서 직선제를 도전을 하게 되죠. 이때 김구, 여운형, 김규식 같은 일제시대를 풍미했던, 해방공간을 풍미했던 대정치가들은 이미 다 사라졌죠.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암살됐고, 김규식 선생은 북한에 납북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런 대정치가들, 네임드들은 거의 이승만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동년배 정치인들이 이미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52년이니까 전쟁 안 끝났잖아요. 당연히 전쟁 중에 하는 선거면 현직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누가 봐도 이승만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출마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 쫄리니까. 괜히 나발 떨어질 것 같고 욕만 먹을 것 같으니까. 또 이승만한테 찍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익희나 이시영 같은, 이시영은 그 유명한 그 신흥무관학교의 이시영 선생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이회영 선생은 돌아가셨고 이시영 선생은 살아계셨는데 이 이시영 선생이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위였는데 이분 부통령 잠깐 하셨죠. 근데 이분도 출마를 거절했어요. 왜냐면 이게 바나마나 이승만 박사가 되는 선거인데 내가 뭐 왜 나가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2세대보다 한 세대 어렸던 조봉암 선생이 그럼 나라도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소모로 덜컥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대통령 투표권을 주는 첫 직선제 선거인데 아니 세상에 단일 선거라는 게 단일 후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국민들한테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냐. 내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떨어질 게 뻔하지만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러고 출마한 거예요. 젊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 출마해?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한민당의 후신이었던 민국당에서 그럼 이시영 선생을 다시 또 부추겨. 원래 안 나갔다 그랬는데 이시영 선생 나간다 그랬으면 조봉암 안 나왔을 텐데 안 나간다 그랬던 이시영 선생을 부추겨갖고 또 출마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시영이 그러니까 이제 민국당의 조병옥 같은 사람은 조봉암 그때부터 조봉암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조봉암이 당선되면 김일성과 타협할 것이다 이러면서 딱 공격을 하고 그 당시부터 또 좌파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700만 표 중에서 이승만이 520만 표를 얻어서 무난하게 당선됐죠. 그때 민심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조봉암이 79만 표를 받고 이시영 선생이 76만 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흥무관학교의 이시영이 조봉암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봉암 선생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고 독립운동 선배였던 이시영 선생을 꺾고 어쨌든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선거 2등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2등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통령 되죠.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2등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이번에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되게 2등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 2등이니까 이승만 다음엔 조봉암이 대통령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고 이때 재밌는 게 시라소니가 야인 시대의 시라소니 있잖아요. 시라소니가 조봉암 선생의 개인 보디가드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사실 김구 선생이나 여운이 길거리에서 막 암살당하잖아요. 집에 있다가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하도 암살이 횡행하고 이때는 2차 대전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요즘 넷플릭스에 트리거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기가 막 범람하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총기가 없는 시절이 아니고 사람들이 집에 권총 한 자루씩 다 갖고 있는 시절. 왜냐면 2차 대전 끝난 직후였고 또 한국전쟁 진행 중이고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총이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또 언제 또 정치 깡패들의 시대잖아요. 이때 이때야말로 그야말로 야인 시대잖아요. 우리 야인 시대 드라마 보면 조봉암 선생 실제로 나오죠,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 정치 깡패들이 테러를 할지 뭐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성순이라는 이 시라소니를 협객이라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조봉암 선생이 이제 섭외를 해서 자기 경호실장으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몇 달 경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경호를 하다가 조봉암 선생이 하도 연설을 들어보니까 하도 세게 이승만을 막 공격하길래 쫄려가지고 시라소니가 쫄려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야. 어느 정도 좀 쫓아다니다가 이거 나도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뭐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신랄하게 이승만을 공격할 때는 또 이승만이 임명해서 독립부 장관이 됐지만 또 비판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조민주당과 조봉암과의 관계가 또 벌어지는데 이때쯤 되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금의 정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생겨납니다. 1955년에. 그러니까 4.45 개헌으로 재선까지만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 헌법을 본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임제였어요. 대통령 중임제였는데 재선을 하고 나면 3선을 하고 싶고 3선을 하고 나면 영구 집권하고 싶고 이제 이게 기본 공식이잖아요. 이승만이 첫 시초였던 거죠. 나중에 박정희도 똑같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제 3선 출마를 가능하게 4.45 개헌 그거 알죠?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그거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4.45 입한 거. 그러니까 3선 개헌의 길을 딱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56년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승만이 또 출마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야당이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분열하면 안 돼. 이제는 단일화를 해야 돼. 이때부터 야권 단일화 협상이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공 신익희, 인천 김성수 그런 그 네임드 민주당의 어떤 리더급 인사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조병옥, 장면, 윤보선, 박순천 이게 이후에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정치인들이 다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의 자유당에 맞서서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한 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그때는 간단하게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되고, 요때 지난 대선에서 2등을 했던 조봉암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조봉암이 다음 대통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봉암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봉암도 이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진보당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자기도 민주당 정치인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조봉암을 영입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뿌리 깊은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이때 처음 생긴 거야. 이때 뭐냐면 민주대동파라고 하는 계파와 자유민주파라고 하는 계파가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조봉암을 영입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대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민당이 민국당이 되고 민주당이 된 거죠. 뭐냐면 그 민주대동파는 대동 다 같이 가자 이거지. 조봉암까지 포용해서 누구냐면 매공 신익기나 인천 김영수, 그러니까 아직 리더들, 제일 나이 많고 조봉암보다 한 세대 위, 이런 사람들은 조봉암이 후배니까 아니 뭐 죽산 정도는 우리가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재원의회 때나 이대 국회 때 보면 죽산이 활동도 잘하고 국회 부의장 일도 잘하고, 우리 지난번에 국회에서 토론을 한 것처럼 국회 부의장으로서 아주 스마트하게 일 처리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도 되게 잘 보고, 우리가 죽산도 못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민주당 단일대우로 갈 수 있냐 이런 거고, 요 세대는 조봉암보다는 나이가 좀 한 10살 이상 많았기 때문에 조봉암과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자유민주파는 말은 자유민주, 그러니까 조봉암이 공산당이라서 안 된다 논리는 그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봉암과 동년배인 사람들이에요. 조봉암과 동년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낭산, 김준현, 유석이죠. 유석, 조병호 이런 사람들은 조봉암이 들어오면 대통령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해공 신익희가 아마 그 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인 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였고, 신익희 다음에 누가 대통령 후보 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사인데, 조봉암이 들어오면 누가 봐도 조봉암이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장면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거 심파 구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심파 구파로 가려서 또 싸우거든요. 근데 심파 구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조봉암과 동년배인 사람들은 다 조봉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조봉암 들어오면 자기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경쟁자가, 당내 경쟁자가 될 거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죠. 논리는 공산주의자여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자인 건 이미 공개적으로 전향했고, 6.25 때 이미 그 북한의 남침에 와서도 같이 부산까지 내려왔고 이미 몇 번이나 증명했거든요. 공산주의자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거부한 이유는 사실 자신의 당내 경선 경쟁자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이러냐면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독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래서 3파전이 된 거죠.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그 다음에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아직 진보당 결당은 안 됐어요.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조봉암이 단일 후보 나와서 3파전으로 대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이때 단일화 협상은 재밌는 게 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런닝메이트가 아니고 각자 출마해서 각자 표를 얻는 방식이었어요. 대선 후보 하나, 부통령 후보 하나 따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유당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나중에 장면이 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단일화 협상이 아주 경우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대통령, 장면 부통령 후보가 나오고, 진보당에서는 조봉암 대통령, 박기출 부통령 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하니까 처음에 조봉암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퇴하겠다. 누가 봐도 신익희 선생이 나이도 많고 독립운동가로서의 명망도 있고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 하시는 게 맞죠. 국회의장이었고 자기 부의장이었고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으로 단일화 해드릴 테니까 대신 부통령은 박기출한테 양보해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통령 선거는 장면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신익희가 이승만을 이길 가능성보다 그 당시 부통령 후보가 이기붕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기붕은 다른 사람 어쨌든 그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면이 당선될 가능성이, 근데 장면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장면을 포기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사퇴하면서 박기출도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다 양보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조봉암 선생을 보면 그렇게 되게 고집 피우고 원리 원칙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대신 거국 내각에 이러면 한 자리 껴줘라, 나도 다시 독립부 장관 시켜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 자기를 비토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거국 내각도 못 들어가.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거국 내각도 필요 없고 니네가 단독으로 집권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적으로 거의 다 내주는 거죠. 다만 부통령만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승만 6호를 노린 장면이 결사반대를 하면서 이것도 관철이 안 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신익희와 마지막으로 만난 협상에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그냥 다 사퇴하겠다. 다 사퇴하고 다 민주당에 몰아둘 테니까 단일화만 하자. 대신 우리도 사퇴할 그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이런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당세를 알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플러스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선 그 정도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다 사퇴하기로 하고 대신 신익희 지지 선언하겠다. 그리고 이거 민주당 지지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단일화라도 합시다. 대신 우리가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벌어주고 그리고 당내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내 진보당 관계도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 5월 5일인가요? 어린이날 이렇게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합동 유세를 하면서 거기서 사퇴 발표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딱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익희가 그 유명한 한강 백사장 유세, 그리고 한강 백사장에서 이른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유명한 선거, 지금까지 해제되는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슬로건이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게 신익희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한강 백사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왜냐면 공간 대관이 안 돼. 이승만 정권이라 모든 시설에서 대관을 다 불허해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이 한강 백사장 공터니까 거기서 유세를 했는데 설마 누가 오겠냐 했는데 무려 30만 명이 서울시의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꾸역꾸역 다 백사장으로 몰려들어갔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세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세가 데이트를 치면서 야 이거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야? 해공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거의 이때 56년 선거 때 정권 교체가 될 뻔했습니다. 이때 정권 교체가 됐으면 그 이후에 어떤 비극적인 4.19나 뭐 이런 게 없었겠죠. 근데 이때 이제 해공 선생이 했던 연설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민국이란 뭐냐?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왜 각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각하는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유시라는 건 또 뭡니까? 또 대통령이 분부를 했다고 해요. 분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자체가 다 권위주의적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승만을 공격을 합니다. 이승만 각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각하라는 건 원래 옛날에 장군을 부르는 말이에요. 장군을 폐하 밑에 각하,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전 국민이 주인되며 우리 전국 동포 동지들의 신분권으로 충실하게 일할 작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해공 선생의 백사장 유세 요지인데 이거 많이 들으면 많이 비슷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 워딩이 국민의 일꾼이라 대통령은 머슴일 뿐이다. 왕이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워딩이랑 비슷한 얘기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 해공이 되는 줄 알았어. 와, 분위기도 좋고, 나중에 죽산도 나중에 사퇴하고 나면 해공으로 표가 쫙 모이면서 신익희가 대통령 되고, 장면이 부통령 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랬는데, 놀랍게도 불운이 겹치게 되죠. 뭡니까?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연사로.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고 해서 그 호남에 내려가서 유세를 하기로 거기서 그 해공이랑 조봉암 만나가지고 같이 단일화 선언 발표하고 조봉암 사퇴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5월 5일인가 어린이날 아침인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차 타고 호남선 그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는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남행열차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따로 있어요. 되게 구슬픈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다 말고 왜 이렇게 가슴이 뻐근하지 하면서 돌아가죠. 그냥 이렇게 노인이니까 그 당시엔 노인이고 그런 뭐 응급처치가 안 되는 시절이니까 또 기차 타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도 안 되고 그래갖고 바로 그냥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심장마비 와서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해공 선생이 그냥 유고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게 어르신이 좀 무리를 하시니까 심장에 무리가 왔던 거지.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고 놀랍게도 1960년 그 아까 조봉암을 반대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던 조병옥이 다음번에 60년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심장병으로 대선 선거운동 중에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갔다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2번이나 대선 후보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잃는 이게 암살된 게 아니에요. 자연사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불행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조봉암 입장에서는 갑자기 단일 후보가 돼버린 거야. 왜냐면 대선 후보가 돌아가시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56년 대선 때는 신익희가 서거하면서 조봉암이 갑자기 단일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고 민주당 장면 측은 더욱더 조봉암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거운동을 결국 장면 대통령 당선되죠. 부통령. 그리고 진보당 선거운동 실무자들을 방해하는 게 아주 노골화됩니다. 진보당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되니까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진보당만 남으니까 이제 경찰도 그렇고 뭐 관건 선거 엄청나게 진보당 선거운동원들 막 때리고 정치 깡패들이 막 테러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테러로 막 유임을 뺏고 경찰서장실로 선거운동원 연행하고 막 무자비하게 이제 막 그때는 뭐 관건 선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하고 전혀 다른 선거입니다. 이때 이 선거라는 건 선거운동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괴한한테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실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진보당 청년당원들 수도 없이 그런 일 당했을 거예요. 그 진보당의 박기철 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사퇴를 해버리죠. 이거 이게 딱 보니까 조봉암만 나왔으니까 부통령은 사퇴하고 장면한테 부통령은 몰아주고 장면 지지 선언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얄미운 딱 보니까 조봉암이 대선 후보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정권교체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신익희 추모표를 찍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선거 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니까 신익희 추모표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 조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보기에는. 왜냐면 조봉하면 대통령 자기들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신익희 추모표 찍자는 운동을 하고 조봉암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골적으로 암살 위협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 정치 깡패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은거를 합니다. 모든 선거운동 이렇게 중단하고 잠적해요. 그 친구 집에 어디 숨어가지고 선거운동 안 하고 포스터만 붙여놓고 그냥 선거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 이승만이 500만 표를 받긴 했죠. 하지만 지난번에 570만 표가 그랬는데 좀 표가 줄었죠. 그리고 조봉암은 210만 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79만 표인가 그랬는데 훨씬 늘었죠. 2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추모표, 신익희 추모표가 무려 180만 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조봉암이 이때 뒤집을 수, 이거 두 개 합치고 부정선거 요인 고려하면 이때 뒤집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봉암이 굉장히 어떤 대통령 당선에 근접하게 갔다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깝게 낙선을 또 두 번째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 못해요.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했더니 막 선관위가 안 받아줘. 선관위가 이제 등록을 안 받아. 뭐 피해 댕기고 뭐 명단 받으면 명단이 중복됐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뭐 안 받아주고 반려시키고 이래서 결국 몇 군데를 돌면서 선거 등록을, 왜냐면 전국적인 유명세가 있으니까 몇 군데를 돌면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관위마다 다 이게 접수를 거부해가지고 결국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그냥 이게 야인으로 남게 됩니다. 야인으로 남은 상태에서 진보당 건설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진보당 창당을 1956년 선거 대선이 끝나고 창당을 하게 되고, 그 주요 정책을 보면 진보당이, 그럼 지금도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진보당은 어떤 놈? 대한민국 주권하에 유인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하자. 이른바 평화통일론을 이때 창당 강령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이었거든. 전쟁 치른 지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당연히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그 김일성 주석국에 탱크가 들어가야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국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인데, 아니 더 이상 또 전쟁 치르면 안 돼.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또 전쟁이냐.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요것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 요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 때문에 결국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하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제 반대하고, 대통령제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승만 저거 봐라. 재선하면 삼선하고 싶고, 삼선하면 무기현 종신하고 싶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중인제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괜찮을까 약간 좀 걱정. 재선하면 삼선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의원내각제로 가자. 그 다음에 경제 무정부성. 왜냐면 이승만은 자유경제를 신봉,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계획경제가 아니었어요. 계획경제는 박정희 때부터 한 거였고 자유방행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관념 무정부가 돼가지고 막 보릿고개 맞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무정부성을 일종의 계획경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되고, 농지개혁을 더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나 원양어업, 이들은 원양어업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광업. 광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자. 이 광업 얘기는 그러니까 국토의 어떤 그 광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구한 말부터 러시아나 이런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광산 캐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물은 국유화해서 국가가 관리하자라고 했던 거고, 근데 노동자가 경영참, 이 노동자 경영참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좌익이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익균점, 이거는 재헌 후에 헌법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근데 나중에 없어졌다 들어갔다 막 하죠. 그 노동자들도 이익을 어느 정도 균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이런 게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꿈도 못 꿀 얘기였죠. 나중에 70년대 후반이나 가야 결국 하게 되는데, 요걸 56년에 이미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보당의 주요,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대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정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공격받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창당선언문을 보면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서 통일 자주 독립의 민주한국 건설을 극력 방해하여 오다가 급기야 그들의 상전인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동족 상잔적인 6.25의 참변을 일으킨 저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6.25의 원인을 명확하게 북한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김일성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은
절대 북한의 그 친화적인 정당이 아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정당이었어요. 지금의 진보당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보당은 어떤 일부 소수인이나 소수 집단의 조직체가 아니고 광범위한 근로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라고 근로대중을 대변하겠다고 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봉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념상향을 회고한 걸 보면 조봉암 씨는 뭐 그런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정치할 시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심적인 자본가도 있고 인텔리도 많이 있고 종교인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 무슨 주의라고 해서 묶는다는 것은 관념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보당의 이념이 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민주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뭐 민주적 뭐 사회주의냐, 뭐 페이비언주의냐, 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주의로 묻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관념론이다. 한국의 양심적인 진보라고 할까? 이름 붙이려면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심과 진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거죠. 이게 윤길중 선생, 진보당의 간사장을 했던 윤길중 선생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보당을 만드니까 이승만 조건이 그냥 두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너 잘 걸렸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이나 대선에 나오고 자꾸 표가 늘어나잖아요. 79만 표에서 200만 표. 이대로 가면 얘한테 정권교체 당하겠거든. 그러니까 죽여야 돼. 다음 대선 전에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사법살인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1958년에 갑자기 공안정국을 일으켜가지고 진보당원들을 싹 다 체포를 합니다. 조봉암도 체포가 되죠. 처음에는 정강정책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별건으로 수사 들어가는 거 지금 검찰이랑 똑같죠. 처음에 잡아들인 건가 별개로 또 밀고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건 똑같아요. 조봉암 선생님 처음엔 체포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막 청년 당원 위주로 막 잡아들이니까 조봉암 선생님 처음에는 뭐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봉암 선생님 생각에는 아니 지금 측근들이 다 잡혀 들어가는데 내가 안 잡혀 들어가면 진보당을 씨를 말리겠다고 다 잡아가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들어가야 이게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자수할 테니까 이 진보당 관계자 좀 그만 잡아가라. 그리고 설마 내가 2번이나 대선 나오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날 죽이기 하겠느냐라고 좀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했고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나오니까 생사관 자체가 좀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북한을 오가는 사업가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이제 그 국제 사업가죠.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무역업자 같은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 후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이 일부 북한 정권에서 나온 거였다는 거지. 그걸 문제 삼아 갖고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 1심 때는 1심 판사는 굉장히 양심적인 판사였어요. 1심 판사가 보기에는 그때 오제도라고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원래 검찰의 주류는 특수통이 아니고 공안통이었어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특수통 검사가 막 검찰의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공안검사가 오랫동안 50년간 검찰의 주류였어요. 그 공안검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오제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형으로 이렇게 간첩이니까 사형이다라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정적 탄압이고 이거 라이벌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뭐 양심상 도저히 못 때리게 해서 1심에서 5년을 때립니다. 5년을 때리면 이거는 2심 가면은 감형돼가지고 나중에 무혐의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판사는. 그러니까 5년을 때리니까 정치 깡패들이 막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빨갱이 판사 끌어내라 이러고 그 조봉암을 5년 때린 그 판사를 잡겠다고 막 이렇게 막 법원에 난동을 피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완전 쫄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형량 낮춰주면 내가 죽겠구나. 이승만 정권한테 죽거나 정치 깡패들한테 죽거나 이러겠구나 생각하고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2심에서 갑자기 형량이 바뀌면서 사형으로 쭉 올라가게 된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실이긴 하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59년 조봉암 사형 확정이 되고 7월 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7월 말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봉암 선생은 미군 정치절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미 대사도 막 얘기하고 이기붕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곽영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당시 일공화국 실세들한테 여러 경로로 그리고 일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창랑, 장택상 이런 사람도 조봉암을 되게 아껴가지고 친구여서 아이고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죽산을 왜 죽이냐. 누가 봐도 죽산 간첩은 아니지 않냐라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기어코 사형을 집행하고야 맙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의 아주 최대 오점이 되는 거죠. 이거 조봉암은 명백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다른 이승만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뭐 다른 거 뭐 김구, 여운형 이런 거 좀 애매해요. 이승만이 명확하게 죽였다고 보기가 뭐 그 당시 정치 깡패들이 워낙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건 하려는 정치 깡패들이 워낙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구나 여운형을 이승만이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승만이 직접 지시해서 죽였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조봉암은 명확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조봉암 조치하라고. 조봉암은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 이게 이승만 얘기해요.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 국무회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봉암은 조치된다는 게 뭐겠어요? 진작 죽었어야 될 인물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전에 확증이 생겨서 유죄가 됐습니다. 1심 때는 5년이었는데요. 확증이 유죄가 생겨서 홍진기라고 지금 그 중앙일보 회장 아버지 홍진기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확증이 생겨서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가 없는 것을 기소한 것 같이 들리지 않냐.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해. 뭐 이렇게 이제 이승만이 홍진기 장관한테. 그러니까 얘 원래 죽을 놈이라는 거지. 무슨 입장이 뭐 확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원래 그랬다는 거고. 그러면서 진보당 사건은 어찌 되고 있나. 이러고 국무회의에서 계속 58년 1월, 3월, 11일, 18일 계속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죽이라고. 조봉암 왜 빨리 사형 판결 나왔는데 사형선고 나왔는데 왜 빨리 집행 안 하냐고. 계속 대통령이 압박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그래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더운 날 7월 31일. 홍진기 전기에 보면 그 홍진기 법무부 장관이 쓴 전기에 보면 이렇게 국무회의 비망록 해가지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 명확하게 무슨 이승만이 아니고 밑에 측근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하는데 명백하게 이승만이 죽인 거예요. 이승만이 죽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시를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다들 아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거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부담스러워했는데 계속 이승만이 지시를 해서 죽인 겁니다. 그 사형 판결을 딱 이렇게 받았잖아요. 죽산 선생이 그럼 뭐라고 했는데 이 사형 판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라고 했냐면 판결은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무죄 아니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환갑이 이게 이미 60이 됐으니까 환갑이 다 된 사람이 징역을 살고 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이미 나이 60에 5년 몇 년 징역 살고 나와서 그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죠. 물론 4.19가 날 줄은 몰랐지. 사실 살아 계셨으면 무기징역만 됐어도 4.19 때 풀려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정치를 하려면 목숨 잃을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봉암 선생의 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럴 각오로 정치하겠어요? 물론 모르죠.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어서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거 내가 정치 한번 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는 해방 공간이었고 수많은 김구, 여운형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헤쳐나온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의열단 동지들 아나키스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기랑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죽고 지금 자기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죽는 게 뭐 그렇게 아깝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대통령 후보도 2번이나 해보고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산이 최후 진술 보면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이 박사는 이승만입니다.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가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가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하고 그랬잖아요. 정쟁에서 실패하면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을 다 죽였다고. 애들까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노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비하면 나 하나 죽는 것쯤이야.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그 재판에서 사형 판결 딱 나니까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최후 진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재심 판결을 했죠. 재심 판결을 하니까 이제 2011년인가요? 그렇죠. 재심 판결된 게. 그 당시 요즘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 피고인 1 양명산으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런 행위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진보당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이미 알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을 보고 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간첩이라는 건 자기만 아는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서 북한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보당 문건은 이미 다 알려진, 다 공개적으로 발간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진 그런 공개 문건이잖아요. 그걸 준 게 무슨 간첩이냐. 그걸 양명산한테 뭐 양명산이 후원을 해줬으니까 아유 이번에 우리 정강 교수 나온 거 좀 보세요라고 준 그게 무슨 간첩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간첩 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죄다. 2011년에 전원합의체에서 재심 판결로 무죄 확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봉암이 간첩으로 사망 유죄를 받았다는 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확정됐으니까 조봉암 선생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서훈을 못 받고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훈이 아까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상해에서 신의주 감옥에서 손가락이 몇 개가 잘라지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서훈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간첩죄로 유죄를 받고 사형당했기 때문에 서훈을 못 받았어. 근데 이게 풀렸잖아. 그러면 서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돼? 대한민국 최고 높은 건 대한민국장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장입니다. 참고로 몽양 여운형 선생은 2번을 받았죠. 처음에 대통령장 받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 2월 24일 퇴임하는 날 바로 도장 찍어갖고 대한민국장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은 그 대한민국장으로 서훈이 바뀌었어요.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신경 써줄 거야, 사실은. 노무현 아니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노무현이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안고 가겠다 해서 딱 도장 찍어버린 거죠. 근데 죽사는 아직도 서훈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안 됐을까? 당연히 이제, 참고로 그 조봉암 처형 다음에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사의 픽션 같은 거지만, 누가 이런 걸로 소설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래서 만약에 조봉암이 살았다면, 안 돌아가셨으면 4.19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당의 구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자유당은 없어졌고, 진보당이 살아남아 부활해서 민주당이 여당, 진보당이 야당 뭐 이런 구도가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은 그냥 자리 싸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 대결로 갔을 수도 있고 4.19 주역인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죽산이 혁명세, 4.19 혁명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얘들이 바로 집권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 세력을 대비해서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산이었고 사실 죽산이 59년에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서 4.19의 도화선이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 당시 대학생들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5.16 쿠데타 명분에도 일정한 왜냐면 죽산이 살아갖고 활동하고 있었으면 5.16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적 대안이 2개나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또 박정희 대통령도 죽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호의적인 박정희 처음에 남노당 뭐 죽산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진보 보수 여야 구도화에서 또 대만 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또 대기업 너무 몰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어떤 근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집행만 안 했어도 집행 안 하고 그냥 두기만 했어도 근데 집행을 해버렸죠 이승만이. 서훈 논란. 그래서 이 서훈이 어떻게 되냐면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직후에 당연히 조호정 여사 그때 살아계셨잖아요. 조호정 여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족들이 바로 서훈 신청을 하죠. 그러면 무죄 됐으니까 다시 서훈 해줘라. 그랬더니 보훈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친일 흔적을 갖고 나옵니다. 야 죽산이 옛날에 일제시대 말에 친일을 했어. 그러니까 서훈이 안 돼. 라면서 뜬금없이 그런 걸 무슨 이렇게 신문에 매일신문이라고 그 당시에 완전 친일파 신문. 완전히 그 49년이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하면서 엄청나게 전 국민을 동원하던 시대잖아요. 그때 그 친일파 신문에서 조봉암이라는 이름으로 뭐 1원인가 아마 이건 돈을 그 당시 1원은 좀 큰 돈이긴 합니다. 지금 1원 아닙니다. 어쨌든 그 성금을 냈다라는 뭐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단신 기사 같은 조그만 게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죽산도 친일했다. 그러니까 서훈 못한다. 이게 뭐 개소리네. 이게 뭐냐면 1940년 이게 태평양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죠. 매일신보가 인천부 본정 내외 미국 뭐 정미소 같은 거 했다 그랬잖아요. 미국 직수입 성관사에 조봉암 방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를 냈고 아마 이 광고는 뭐 일본군 열심히 싸워라 뭐 이런 거 응원하는 광고 이런 걸 거예요. 뭐 그런 거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41년 12월에 매일신보 이것도 역시 친일파 신문입니다.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 씨는 휴일연금 장병 위로금으로 150원을 냈다. 150원이네요. 근데 150원도 큰 돈이었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냈다라고 신문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조봉암도 친일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 기록을
근데 이걸 문제 삼으면 몽양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이 당시에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기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름 좀 있는 사람은 다들 거의 다 일제가 조작하다시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걸 문제 삼아갖고 서운을 안 한 거야. 2011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11년 이명박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조봉암 서운하고 싶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마 정권 눈치 봤겠죠. 서운 위원들이. 그래서 유족들은 아니 죽선이 살았다는 주소도 틀리고 서경정 안 살았다는 거야. 성관 살아는 업체, 그 업체에 소유한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런 걸로 트집 잡으니까 왜냐면 서운 요청만 하면 자꾸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죽산 선생에게 누가 된다는 거지.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루머가 돌고 그래서 차라리 그럼 더 이상 서운 요청 안 하겠다. 됐어 안 해. 서운 요청을 그냥 안 하죠. 그 이후로는 안 하고 뭐 최근에 하시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조호정 여사가 그래서 서운 요청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박태균 교수라고 죽산 진보당 연구, 죽산 조봉암을 초창기에 연구했던 지금 서울대 지역 연구 원장 하시는 분이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박태균 교수는 죽산이 전향했다면 일제시대에 죽산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전향했다면 선전으로 이용됐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가 친일 성명이나 반공산주의를 천명한 단편적인 기록조차 발견할 수 없다.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반공으로 전향한 거는 해방 이후의 일이고 박헌영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일제시대에는 전향 성명을 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죽산은 되게 거물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전향을 했다면 일제가 그걸 그냥 뒀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엄청나게 막 여기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막 기록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런 게 하나 없고 요런 정도에만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친일파들이 얼마든지 그 일본 총독부가 조작해가지고 넣은 걸 수 있고 전혀 사실관계도 그때 살았던 주소나 업체명도 안 맞고 사실관계도 안 맞는데 이런 기록 몇 개 나왔다고 서운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딱 그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판단을 했지만 시기가 안 좋았던 거지. 차라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는 거 문재인 정부 때 재심 판결이 났으면 아마 무난하게 서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딱 중간 지점에 서운이 재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걸 해주고 싶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뽑은 교수들이 그 서운심사위원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들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 봐요. 자기 뽑아준 게 청와대인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 핑계거리 하나 찾아갖고 아이고 요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 탈락. 이렇게 해버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또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다시 요즘 왜냐면 그 농지개혁에 기여한 게 다시 이슈가 되고 뭐 한동훈이 이거를 뭐 부산 대전에 아니 제주도에 가가지고 대한상의 행사장에서 죽산 선생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당시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결정적 국면이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죽산이 다시 막 조명을 받으면서 아 이거 다시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슬슬 생기니까 조선일보가 또 쐐기를 딱 박죠. 그러면서 소련 측 외교문서를 보니까 야 죽산이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게 맞대 라고 하는 또 문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1968년에 소련 공산당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 왔다 갔다 했잖아요. 소련. 나는 얘기가 이제 소련 측 기록이 나온 거지. 해방 그 소련방 무너지고 나서 뭐냐면 그는 우리에게 해당 임무를 달라고 했다. 김일성이 하는 말이에요. 그는 조봉암이고 우리는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을 만들려고 한 거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야. 김일성이 지시해서 진보당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양명산을 통해서 돈 준 거를 이렇게 소련 내각 부의장하고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게 이제 기사가 되면서 거 봐라. 죽산은 역시 소련 김일성 북한으로부터 사주를 받을 간첩이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또 이제 공격하는 기사를 낸 거죠. 이 소련 측 자료를 가지고. 근데 아까 말한 그 박태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요즘 현존하는 가장 잘 나가신 역사학자인데 박태균 교수는 김일성은 원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과장하고 알잖아요. 김일성 아시죠? 그 수류탄 이렇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알죠? 이게 솔잎 타고 강 건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양반이 하는 말을 뭘 믿냐 이거야. 김일성은 원래 자기를 엄청나게 과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가가지고도 툭하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명산을 만난 건 맞아요. 양명산한테 돈을 준 건 맞지만 양명산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죽산이 몰랐다는 거지. 죽산은 일관되게 재판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나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돈 받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냥 그 사람은 북한,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번 돈이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저기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독립운동 시절부터 같이 알고 지내는 사업가였고 그래서 독립운동 때부터 쭉 후원을 받았고 이번에 또 정치하면서 같이 후원을 받은 건데 거기에 그런 돈이 껴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이게 이제 죽산의 해명인 거죠. 근데 이제 양명산이 아마 김일성한테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죠. 김일성마저도 속였을 수 있지. 양명산 입장에서는 김일성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산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한테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뜯어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대환 선생 같은 분은 6.25 전쟁 때 서울 함락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죽산은 국회 기밀 문서들을 들고 남으로 내려와서 미군정 시절에도 조봉암과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죽산은 오히려 미국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간첩이었으면 6.25 때 그냥 북한에 붙었겠죠. 그때 초기에는 북한이 막 파죽지세로 이겼잖아요. 그때 그냥 북한이랑 붙으면 북한에서 부수상도 하고 잘 나갔을 텐데 왜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숨 걸고 국회 기밀문서까지 챙겨갖고 우리가 재헌의회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죽산이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승만은 그냥 도망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런승만. 근데 죽산이 그나마 재헌의회 기록들을 챙겨가지고 그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헌의회 기록을 보고 아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산이 만약에 간첩이었으면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빨리 도망치기 바쁜데.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도 미국도 죽산을 굉장히 아끼고 어쨌든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김일성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정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어지는 논란까지 죽산 선생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진보당 이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까 진보당 가도 봤잖아요. 사실은 진보당은 되게 리버럴한 정당이었습니다. 죽산 자체도 되게 리버럴한 정치인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미국 민주당, 처음에는 공산주의자, 아주 굉장히 비타협적인 공산주의자였지만 무정부주의하고도 어울릴 정도로 죽산의 사상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진보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었던 거고, 민주당의 좌파쯤 되겠죠. 지금 정치 세력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좌파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정의당도 이번에 권영국 후보 이번에 대선 나왔죠. 뭐 그런 정도 흐름하고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좌파 혹은 정의당 혹은 진보당 내 뭐 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념 범위가 되게 넓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이념에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브로드하고 리버럴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야당 세력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친화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야당 세력이 조봉암을 그렇게 조상으로 모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보기엔 정당이 갖고 달리고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 정치적 목적은 어차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금의 야당 세력을 크게 봤을 때 그 흐름 속에 있는 분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